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재물포 르네상스와 뉴 홍콩시티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죠. 이들 사업을 통해 인천을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인데요. 이에 맞는 교통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며 인천발 KTX와 GTX, 제2공항철도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첫 세월 아침 대화에 초청된 유정복 인천시장. 유 시장은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요 공약인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을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르네상스 하니까 그 내양 개발하는 그거 물론 그건 포함됩니다. 그러나 중동부 일대를 혁신적인 변화를 시킵니다.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동인천 배달이 이론을 전면적으로 제가 개조를 합니다. 개조라는 표현이 새로운 형태의 어떤 모델을 만들고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합니다. 이미 구상을 다 마쳤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선 교통 인프라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유 시장. 우선 인천발 KTX를 2025년에 개통하면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GTX B노선도 올해 말 착공하도록 속도를 내고 GTX D노선 그리고 2노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경제권을 위한 제2공항철도는 물론 제2경인선, 제4연륙교,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경인전철 지하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나왔고 우리가 얼마나 동서남북이 갈라져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비 걱정하는데 제가 이미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경인전철 지상부가 갖고 있는 경제적 효용성이 큽니다. 일부는 공원시설, 주민편의시설이 되고 일부는 경제시설, 소위 말하면 사업적 성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천을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도 밝혔습니다. 영종과 강화를 중심으로 뉴 홍콩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재외동포청 유치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미래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해 제2경제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2의 경제도시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제가 얘기하는 각종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때 가능합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 그리고 국내외 대기업 유치, 그리고 지역의 산업 전략적 육성. 이미 인천은 바이오 세계 1위 도시입니다. 유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에 대해선 사자 협의가 다시 시작된 만큼 대체 매립지 조성과 소유권 이전을 통해 매립지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제3보급단을 비롯해서 축구장 158개 크기의 인천 지역 군부대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인천의 급격한 성장으로 기존 군부대가 도시와 근접하면서 도시 발전에 제한을 받아왔는데요. 인천시가 2026년까지 군부대 이전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는 제3보급단 및 507 여단 등 이전 사업이 6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정책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인천 도심지 내 2개 군부대와 예비군 훈련장 4곳을 2개 지역으로 통합 재배치하고 도시개발 사업과 공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부평구 상곡동에 위치한 제3보급단과 507 여단은 부계 1신동 17사단으로 옮겨집니다. 주안과 남동구 등 4개 예비군 훈련장은 17사단과 계양동원 훈련장으로 나눠 이전합니다. 인천시는 군부대가 이전한 부지를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약 84만 제곱미터의 부평구 산곡동 제3보급단과 507 여단은 공원 녹지 70%, 공동주택 30% 수준의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서구와 부평구 간 장고객길이 개통되고 한남정맥과 제3보급단 캠프마켓으로 이어지는 그린 네트워크가 조성됩니다. 미추홀구 관교동 주안 예비군 훈련장은 공원으로, 남동구 예비군 훈련장은 체육시설로 변경됩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국방시설본부와 최초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사업 시행자를 지정받아 민관 공동개발 방식의 SPC 공모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준공 목표는 2026년 하반기입니다. 인천시는 군부대가 이전되는 부평구 부계 일신동과 계양구 둑실동에는 지역 활성화 사업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엔 일신동 항공대대 이전과 도시개발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시는 쓰레기 매립지 종료 문제와 함께 소각장 건설 사업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난해 광역 소각장 신설이 안 된다면 현재 시설을 개선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최계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도 이번에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LG헬로비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광역 소각장 문제에 불을 지핀 최계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올해 첫 기자회견에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청라 같은 건 2002년에 만들어졌고 또 송도는 2007년에 만들어서 현재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신설, 증설에 대해서 노코멘트. 인천시는 오는 2026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4개 권역으로 나눠 광역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권역은 서부권과 동부권, 북부권과 남부권입니다. 그러나 기존 송도 소각장을 현대화해 사용하기로 한 남부권을 제외하면 부지 선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 이런 와중에 지난해 12월 최계훈 이사장은 부지 선정과 시민 설득, 각종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직매립 금지까지 남은 시간을 보면 광역 소각장 신설이 쉽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현재의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가 결정한다면 공단도 시민들과 대화하며 함께 설득할 생각이 있다며 이 같은 현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선 안 되고 시민들에게 가장 부담이 덜 가면서 효율적 인프라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이사장의 발언은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는 대신 기존 송도 청라 소각장 등을 증설해 활용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 인천시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시 인천시는 해명 자료를 통해 공단은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수탁기관일 뿐이라며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권한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는 권역 4곳의 자원순환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며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재료를 목표로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이 적기에 확충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광역 소각장 문제가 올해 첫 화두로 다시 떠오르면서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질문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최 이사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광역 소각장 문제에 대해 해결된 것이 없는 상태. 남부권역은 송도 소각장 증설로 결정됐지만 북부권역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조차 늦어지면서 후보지 선정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서부권역은 지난 2021년 7월 입지선정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아직 후보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고 동부권역도 부천시와 협의가 더 이상 진전 없이 공전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인천시의 광역 소각장 사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올해도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개항장 일대엔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옛 인천 우체국 건물입니다. 올해로 지어진 지 100년이 됐는데 빈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인천시가 이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 120억 원을 투입했지만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항장 일대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고풍스런 건축물. 기둥과 벽에 새긴 문양은 서양식, 울타리와 창문은 일본 건축 양식인 독특한 구조가 눈길을 끕니다. 올해로 건립 100주년을 맞은 인천 우체국. 지난 1982년 인천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우리 이 인천 우체국의 경우에는 근대 우편 제도를 도입하면서 우리가 최초의 지방 우체국이라는 인천이 그거 하고 건물의 측면에서는 1923년에서 지금까지 올해까지 한다면 100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가장 근래까지 오랫동안 우편 업무를 봤던 우체국이라는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가 크죠.
하지만 벽면 페인트 칠은 벗겨진 채 방치되고 지붕은 방수포가 씌워져 있습니다. 시설 정밀 안전 점검 결과 D등급이 나오자 우체국은 임시 청사로 이전했고 이렇게 4년 가까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우정사업본부와 부지를 맞교환해 이곳을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시비 120억 원을 들여 우체국 이전 부지도 마련했습니다. 이전 부지에는 우체국 외에 163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부지 맞교환 관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2018년 경인지방우정청이 실시한 안전진단에선 D등급, 2년 뒤 중구청이 실시했을 때는 C등급이 나온 점을 들었습니다. C등급이 나온 게 설계 도면이 추가로 나왔다. 이것으로 인해서 C등급이 나온 것은 2018년도에 안전진단 받은 것이 우체국을 인천시에다 떠넘기기 위한 이런 구실로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천시는 오늘 3월 임시회에 해당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다시 올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는 의원들을 설득시켜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올해 주요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학생 성공시대 원년으로 4대 역점 정책을 설명했는데요. 교육계 현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개묘년 새해를 학생 성공시대의 원년으로 정했습니다. 학생 중심의 인천교육, 하나이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인천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먼저 코로나19로부터 교육을 회복한다는 구상입니다. 단계별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체제를 구축하고 1000명의 학습 코칭단 운영과 1인 1체육교육, 사회성 정사학습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여건 개선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인 1 노트북을 지급합니다. 또 수능 원서비와 현장 체험학습비,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비를 지원하고 4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을 개축하기로 했습니다. 부지비 제외하고 400원 미만의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이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지금 14개 학교가 이미 공사에 들어가 있고 25년까지 54개 학교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그런 학교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인천 미래교육, 디지털 역량교육 강화, 소프트웨어, AI 교육지구 운영, 신산업 분야 학과 개편, 숲속학교, 인천형 바다학교 운영 등입니다. 넷째, 다양한 교육과정과 지원 정책, 반도체고, 스타트업 학교, 동아시아 국제학교 설립, 국제기구 연계교육, 교육감 해외대학 추천 전형, 사이버 진로 교육원 운영 등입니다. 도교육감은 3월 1일자로 조직 개편도 단행합니다. 민주시민교육국은 교육역량지원국, 미래교육국은 학교교육국으로 변경하고 진로 진학 직업교육과를 신설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총괄과는 안전복지과, 창의인재교육과는 AI융합교육과, 미래학교혁신과는 학교마을협력과로 재편합니다. 한편 도교육감은 교육계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대학 지원 권한 지자체 이양과 초중등 예산 대학 지원 정책은 시도 교육감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육이 정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정치의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또 자주성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부분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국내에선 인천과 부산 등 4개 지역에 항만공사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만의 적기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설립한 건데요. 하지만 지방 분권 확대와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항만공사의 지방정부 이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항만공사법을 처음 제정했습니다. 이후 항만의 적기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과 인천, 울산 등 4개 지역에 항만공사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항만공사 권한 범위를 둘러싼 문제와 함께 최근엔 민간 개발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그리고 인천남항 일부 배후단지 중에 일부를 민간 개발에게 위탁하고 민간 개발이 투자한 배후물류단지에 대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에게 배후물류단지의 소유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항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해외 선진 항만 사례를 보더라도 자율권을 강화해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사업 분야를 다각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항만공사의 자치권을 키우고 또 그 자치권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그 항만에 맞는 바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항만의 어떤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는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항만 지방 이양을 위해 고민해야 할 때라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지자체에 넘기치기가 온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가 정부 조직을 개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가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고 그 기본 계획 하에서 지자체가 항만공사가 그런 기능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항만 관리체제 유형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개별 항만별로 항만 정책을 수행할 경우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특정 시설에 대한 편중된 개발이나 지역 간의 중복 투자로 인해서 항만 관리 운영상의 비효율이 증대하거나 항만과 항만 배후 광역권 간의 연계성이 저하될 우려 부분들을 사실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항만 자치권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자리. 자치권 확보를 위해선 지역 간 협력, 또 항만공사의 역량 강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맹성규 국회의원은 지난해 6월 항만공사의 관리권을 해양수산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의 항만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남동산단 인근에는 현재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환경피해와 그린벨트 훼손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사업자 측은 이달 중순 주민협의체 회의를 시작으로 주민 설득에 나서겠다는 구상인데요.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촌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남동구 남촌동 일대입니다. 남동구가 포함된 특수목적법인 남동 스마트밸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촌 산단은 지난 2일 인천시가 고시한 2023년도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도 포함됐습니다. 계획된 산단 용지 면적은 총 11만 1,0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하지만 남촌 산단 추진을 둘러싼 갈등은 벌써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 피해와 그린벨트 훼손 등을 우려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평화복지연대는 9일 입장문을 내고 남촌 산단 조성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평화복지연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미 남동 산단으로 인해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면서 이곳에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또 산단을 만드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곳을 그린벨트로 지정한 이유가 저희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주거지역 완충지대로서의 그린벨트를 만들어놨는데 현재는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등급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복원하고 그리고 국가산단에 환경오염 물질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가야 근본적으로 주민건강권이 확보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사업자 측도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촌산단 스마트밸리는 오는 18일, 지난 9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주민협의체 회의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또 2월에는 주민 설명회를 열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입주 제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물질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 1종에서 5종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장 입주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수질 오염물질 배출하는 1종에서 4종 사업장 역시 입주를 저희가 제한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 수준 이상으로 저희가 친환경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남동구도 올 상반기 내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입니다. 수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남촌산단 조성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버스는 지하철과 함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데요. 영종은 대중교통 취약지구로 지정될 만큼 대중교통 이용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특히 버스 노선은 적고 배차 시간은 길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큰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앱으로 호출하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마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종 하늘도시의 한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입니다. 노선별 배차 간격을 살펴보니 가장 짧은 게 15분에서 20분입니다. 30분은 기본이고 심지어 60분, 90분에서 110분인 버스 노선도 있습니다. 버스 한 대를 놓치면 40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 살기 때문에 영종면 나 이제 서울 가잖아요. 매일 출퇴근 하는데 그 곳으로 이게 대단히 불편하죠 여기가. 영종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중교통 취약지구입니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버스 노선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불편을 호소합니다. 한참 기다려야 돼요. 진짜 급할 때는 몸살아요. 버스는 안 오지. 택시 불러기는 뭐 하지 하니까. 그런데 올해에는 앱으로 호출하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마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인천시가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도입했던 아이모드 버스 운행을 지난달 말 종료한 겁니다. 아이모드 버스는 지난 2020년 10월 영종을 시작으로 검단과 송도, 계양일동 등에 총 20대가 도입됐습니다. 영종에는 8대가 운행됐는데 하루 평균 326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 공모사업 실증 기간이 끝나면서 국비 지원이 중단되자 인천시는 자체 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대책도 없이 앱 호출 버스를 갑자기 중단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하는 그 리빙랩에도 참여를 했거든요. 이번 11월, 10월, 9월 이렇게 해서 참여했는데 그걸 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해놓고는 갑자기 이거 종료를 한다고 하니까 대안을 마련해놓고 중단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거는 무슨 안 하겠다는 얘기로 저희는 들려요. 그러니까 시가 저희가 이제 버스가 불편하다라고 10년 동안 얘기를 해봤으나 뭐 예산 문제로 계속 문제가 있고 또 니네만 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정말 이거는 현장을 살펴보지 않는 탕상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걸 없어짐으로써 이제 그런 하늘도시하고 영종역이 이제 직통할 수 있는 간선 노선을 신설한다던가 뭐 무인 GRT 같은 걸 연구를 해보자 이래서 제가 인천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채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해가 밝아가지고 그 이제 정책과제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그거 연구를 할 때도 제가 가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인천시는 예산 투입에 비해 운영 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이모드 버스 운행을 중단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영버스 1개 노선 신설은 2분기부터 시행되고 버스 증차와 노선 개편은 계획 중으로 언제 이뤄질지 기약이 없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BTV 뉴스는 지난달 남동구 하촌로에 조성된 스마트 주차장의 문제점을 보도했는데요.
최근 현장을 다시 확인해 봤더니 시스템이 일부 개선됐고 미납 요금 징수를 위한 인력도 대폭 확충됐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개선할 문제도 확인되고 유지 보수 비용으로 매년 1억 원 이상 필요할 전망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보 부족과 시스템상 문제로 운영 5개월 만에 미납 요금만 2천만 원 넘게 발생한 남동구 스마트 관제 주차장. 사업비로 5억 원 넘게 투입됐지만 이용자도 관리자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단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이게 설치해놓고서는 이거 무슨 의미인 거 지금 저도 다른 사람들이 여기 대놓고 주차 안 하고 그냥 가기도 하고. 문제가 제기되자 남동구는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차량 등록 시 번호를 총 7자리 또는 8자리 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서 고지서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거고요. 이후 현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스마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직접 입차 신청을 해봤습니다. 기존엔 뒤 4자리만 입력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전체 차량 번호를 입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하단에 설치된 센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확인됐습니다. 그 센서가 잘못됐나 봐요, 그러면 거기요. 아, 그래요? 이런 가운데 남동구는 올해 하촌로 스마트 주차장에 예산 1억 8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미납요금 관리 등을 위한 인력이 기존 4명에서 16명으로 확대됐고 주차부스 설치와 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문제의식 가지고 제가 이제 발굴한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부끄럽고 사실 좀 안타까운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전에 이렇게 예산을 받아갖고 시범 운영을 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라는 취지로 예산이 통과된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제재를 해야 되고 감사를 다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동구는 스마트 주차장 운영을 위해선 매년 1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미납 요금이 줄고 시스템이 자리를 잡는다면 인력 감축 여부 등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남동구 남촌동이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4년간 총 3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특히 로컬 브랜드 육성을 통한 골목 상권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과 저층 상가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길.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 IC와 남동 산단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동네, 남동구 남촌동입니다. 노후화로 각종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주변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개발이 활기를 띠지 못했습니다. 이 동네가 원래 없었던 동네인데 남동 산단 들어서면서 배우도시로 여기를 지었거든요. 여기를 만들었어요. 80년대에.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80년대에 만들어진 빌라들이에요. 주변에 그린벨트가 둘러싸여 있으니까 발전이 더 안 돼요. 이곳의 변화가 시작된 건 지난 2018년부터입니다. 인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협의체가 꾸려졌고 동네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말 국토부 도시재생공모에 선정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됩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4년간 총 322억 원. 이 중 240억 원은 로컬 브랜드 육성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입니다. 상권 활성화 거점 시설인 희망꽃 창작소가 들어서고 중심 상가 리모델링, 달맞이길, 둘레길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브랜드를 뭔가 만들어내서 이 지역의 특화 제품으로서 우리만의 가질 수밖에 없는, 그걸 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남촌동만 가면 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특화된 어떤 그런 관광 자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남동구를 비롯해 민간 기업과 산업계, 학계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지원을 할 건데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예산 지원이라든가 사업비 지원, 행정 절차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로 담당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민관산학 부분 전부 다 이제 4개가 단체가 주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심 속 섬이라 불리던 남동구 남촌동.
앞으로 4년간 이곳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낡은 도시의 변신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중구 자유공원은 개항을 거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죠. 이런 이유로 공원 주변은 규제로 묶여 개발이 어렵다 보니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주민들의 반발도 사고 있는데 중구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해발 69m, 야트막한 응봉산 자락에 위치한 공원. 1888년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근대 공원인 자유공원입니다. 1919년 일제강점기 한성 임시정부 13도 대표자 회의 집결지였던 역사적 현장이기도 합니다. 정상에는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공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공원 조망권 보호를 위해 40년 가까이 주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도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재산권 침해가 되고요. 원도심 그 자체에서는 교육도 낙후되고 주거 환경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계양장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과 겹쳐 이중 규제로 주민 불편이 큰 상황. 이에 중구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자유공원 주변 지역의 고도 제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과거에 마련된 도시계획 체계가 현재 여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마련한다고 발표하고 있어서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양 재개발 등 원도심 개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공원 및 월미도 일환의 고도지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는 주민간담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해 도시경관계획 결정권자인 인천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는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에선 남동구와 미추홀구, 부평구 등이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동구도 안전관리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5개 행사들이 해당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헬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현재까지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제2의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에선 남동구와 미추홀구, 부평구 등이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동구도 안전관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안에는 동구나 동구가 출연한 기간이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내용이 담겼습니다. 적용 범위는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5개 행사입니다. 구청장은 행사 개최 하루 전까지 행사장과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시 소방서, 경찰서 등에도 합동 안전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5개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행사 개최에 대한 사전 업무 공유를 통해 경찰, 소방, 의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의회에선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 통과됐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로 주민세와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한편 현재까지 인천 지역 사망자는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얼마 전 새벽 시간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강화 지역에 3.7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화뿐만 아니라 인천 및 타 지역에서도 문의가 속출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화도 서쪽 25km 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9일 새벽 1시 반쯤. 규모 3.7 수준으로 지난해 10월 충북 괴산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한 지 70여일 만입니다. 강화 주민들은 밤새 잠을 설칠 정도로 놀랐습니다. 깊이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꽝 하면서 다 창문이랑 이런 게 다 흔들려서 완전 확 느끼자마자 그 재난 문자가 오더라고요. 기상청에 따르면 관측된 진도값과 종합적인 지진파를 이용해 수동 분석한 정보로 산출하는 계기 진도는 인천이 4, 서울과 경기권이 3, 강원과 세종, 충남, 충북이 2로 나타났습니다. 계기 진도 4의 경우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수준을 말합니다. 인천 소방본부에 지진과 관련해 접수된 문의 건수만 35건. 특히 최근 북한 무인기 비행 등의 긴장 상태가 이어지면서 접경 지역인 강화 주민들은 더욱 공포심에 떨었습니다. 제가 안 자고 있을 때였고 1시 30분 조금 안 됐을 때 갑자기 꽝 하더니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아파트에 살거든요. 그래갖고 너무 큰 소리니까 이렇게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갖고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지진 전문가들은 앞으로 규모가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시간적으로 지키면 좀 짧은 거고요. 일단 3.0 이상이 발생하는 게 이제 평균적으로 1년에 한 8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화지역이 이제 잘 안 나다가 이렇게 이제 계기 지진 역사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짧은 거고요. 이제 좀 길게 보게 되면 이제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한 전문가들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큰 규모의 지진에 대비해 철저한 피해 방지 대책을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전세 사기로 미추홀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자 인천시와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상 범위를 확대해 전세 피해 주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언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미추홀구 주민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전세 사기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 피해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113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추진하던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법령 해석에 가로막혀 전세 피해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시행규칙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재민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제공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이재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시행규칙에 의해 주민들이 긴급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자 국토교통부가 10일 보도자료를 내며 이재민 등의 전세 사기 피해 주민들을 포함해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의 공문 등을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법령이 확대되면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일부 마련해 놓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상 선별과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아까 봤을 때는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긴급 주거 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 그 심사 기준이나 이런 걸 아니면 이제 처리 절차 이런 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거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아무튼 그 절차는 좀 있습니다. 전세 피해 주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이 언제쯤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네, 이처럼 수도권 전세 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의 한 스타트업 회사가 깡통 전세 확인 기능이 있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공공 데이터를 수집해 제공하는 기능인데 전세입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LG 헬로비전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의 한 스타트업 회사가 개발한 세입자 지킴이 앱입니다.
특정 주소를 입력하니 동일 주소지 건물에 깡통 전세 의심 거래들이 다수 나옵니다. 전세 실거래가와 매매 실거래가가 비슷한 거래들인데 각각의 거래일도 알 수 있어 전세 사기 의심 물건인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중개사 이름을 입력하면 등록 부동산인지 중개인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임대인 이름을 입력하면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의 몇 가지 확인 기능을 통해 전세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임대차 목적물을 물색하는 단계부터 그다음에 거주 단계, 계약하고 거주하고 그다음에 계속 거주하고 퇴거하는 단계까지 위험 요소가 없느냐라고 쫙 펼쳐놓고 봤을 때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이 스타트업 회사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던 지난 2020년과 21년 수도권 신축 빌라들 사이 깡통 전세 등 이상 거래가 많은 사실을 감지하고 해당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전세입자 피해가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이 스타트업의 세입자 지킴이 앱은 정부의 부동산 분야 공공 데이터를 수집해 전세 사기 의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다 챙길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그래서 요것을 처음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일일이 다 챙기다가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워낙 기술들이 좋고 또 정부에서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각종 데이터들이 대신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한 곳에서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거. 정부와 지자체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세입자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들을 자세히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이 정보 제공 기관마다 들어가 일일이 확인하기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입자들에겐 한 스타트업 회사가 개발한 세입자 지킴이 앱이 더 유용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소입니다. 끝없이 내려가던 인천 아파트값 하락폭이 조금은 둔화된 모양새입니다. 약 35주 만에 내림세가 줄었는데 입주 예정 물량과 금리 부담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돼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3년 1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인천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99%로 바로 전주 마이너스 1.18%와 비교해 내림세는 줄어든 모양새입니다. 인천 아파트값 하락폭이 둔화한 건 지난해 5월 이후 약 35주 만입니다. 인천 8개 군구 중 미추홀구를 제외한 7개 구가 모두 낙폭을 줄였습니다. 연수구는 이번 주 1.32% 하락해 지난주 1.69%보다 낙폭을 0.37%포인트 줄였고 이어 서구와 남동구 순으로 하락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역 아파트 값이 최대 낙폭을 멈춘 건 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이에 따른 시장 활성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값의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입주 예정 물량과 금리 부담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돼 연수구는 송도 신도시 하락 여파가 인근 지역으로 확대됐고 서구는 검단 신도시와 심곡, 연희, 가정동 등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